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내년 1월에 완료될 그 정권 이양 작업, 이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대통령이 됐을 때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와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그 이해 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런 그 회동에서 얼마나 그 진전된 얘기가 오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은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초청으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아침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거기까지 그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은 뭐 미국에서는 관례적인 행사이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그 바로 시작이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만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얼마나 진전된 얘기, 얼마나 정권 이양에 관련된 진전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는요, 당시의 대통령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백악관 회동은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그 미국의 관례가 그때부터 이제 깨졌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오랜 미국의 전통과 관례가 깨졌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인수법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의 이 재임 기간 동안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즉 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국민이죠. 미국 국민 개인으로서의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는 업무와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나 개인의 이해를 통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윤리 계획을 대통령 당선인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은 아직까지 그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만간 윤리 서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인수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각 고위직 후보, 그러니까 장관을 누구로 시키고 뭐 비서실장은 누구 시키고, 비서실장은 이미 선임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각 고위직 후보를 선정하는 일이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해 놓고 이런 고위직 후보를 선정하는 일이 순서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고위직 선정 작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내각 고위직에는 국방부도 당연히 포함되죠. 국방부 장관. 그런데 지금 국방부 고위급 장교들이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다라는 내부의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국방부 당국자들이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부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는 최고의 수장이 국방부 장관입니다만은, 물론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군 최고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전장을 벌이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뭐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국방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게 되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그 위와 아래의 모든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국방부의 특성인데, 불법적인 어떤 명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두려움과 우려 때문에 술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 미군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워진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뭐 시민들의 시위, 진압 등등 지금 뭐 좀 논란이 있는 그 군 동원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논란이 있는 그런 사안에 군인을 동원하려 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교들은 현재 국방부 개편과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방부 내부 분위기가 이런저런 어떤 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려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미리 돌려보겠느냐라는 게 이제 국방부 내부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뭐 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죠.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우리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될 국방부 고위직들이 이런 명령을 저항 없이 수용하면서 그 아래로 이 명령을 계속 전달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중상급 장교들 그리고 일반적인 장교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야 할지 말지 이런 게 고심거리다라고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국방부 당국자는요, 군은 법에 따라서 불법적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뭐 명령 복종해야 된다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요. 군은 법에 따라서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명령인지가 사실 애매합니다. 지금 뭐 젊은 대학생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군인들이 와서 당장 진압해야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위험해진다. 군인들이 당장 와서 진압하라. 출동 명령을 내린다. 이런 명령도 사실 뭐 그때의 위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는 군인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그럴 계제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그 국방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일 그 취임 후에 각종 정책을 취하면서 군대를 무리하게 동원한다거나 또는 군 관련 정책을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한다거나 할 때 군 고위 장교들이 그 항의 표시로 집단 사임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현재 국방부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그 1기 재임 시절에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통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행보를 보여서 군 수뇌부와 당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정치에 막 입문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막 정치에 입문해서 뭐 그런 상태 그대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다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밀어붙이다가도 좀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쯤에서 멈추고 좀 사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좀 멈추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한번 대통령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국방부에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에 행정부의 안보 라인에 있었던 그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나 또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충동을 지닌 것이 문제였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자신이 그 참모 라인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트럼프를 회고해보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또 그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고 밀어붙이려고 했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이제 회고한 거죠. 국방부의 장교들이 이렇게 술렁이는 이유는 이제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방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할 때부터 이렇게 말해왔죠. 국가안보기관 내에 부패한 행위자들을 일소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국방부 고위직을 모두 내 충성파로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국방부 고위직을 싹 물갈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물갈이 하는 이유는 뭐냐? 부패한 사람도 다 치워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또 부패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도 애매하죠. 이 짧은 정권 이양 한 두어 달밖에 없는데 이때 무슨 국방부 장교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다 무슨 뭐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충성파로 채울 것임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다 보낸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의 적과 또 급진적인 좌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라면 군대라도 동원해서 진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소요 사태, 뭐 소요까지는 아니어도 좀 과격한 시위 사태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군대를 동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미 미리 밝혔습니다. 그런 밝힌 상태에서 대선에서 완승을 했잖아요. 그러니 뭐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을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고 나갈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의견에 반기를 들지 않는 충성파로만 국방부 라인을 채울 것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직후 국방부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 국방부가 현재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국방부 내부의 전언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술렁이는 국방부 분위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술렁이는 분위기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번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민 수천 명이 지난 주말 사이에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내려진 결과가 바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시위나 이런 게 심해질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난 주말에 벌써부터 시위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진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주말이었는데 뉴욕에서부터 시애틀, 워싱턴 DC, 뭐 포틀랜드, 피츠버그 등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대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낙태권을 지지하는 그런 여성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노동자 및 이민자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소유의 그 타워 앞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그 단체, Women's March라는 단체입니다. 여성 행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여성들의 행진, 뭐 이런 거죠. Women's March. 그래서 Women's Mar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는데 나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낙태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낙태를 할지 말지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나의 선택권이 없는데 나의 자유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 낙태권 제한 움직임에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또 시애틀에서는 유명 관광지인 스페이스 니들, 참 저도 여기 참 좋아하는데요.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 앞에서 시위대 인파가 모여서 트럼프 당선과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등을 비판하는 그런 시위도 벌였습니다. 또 오레곤주는요, 포틀랜드 시청 앞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또 열렸고,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피츠버그에서도 시위대가 모여서 낙태권 지지 구호인 나의 몸, 나의 선택,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미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트럼프 반대 시위는 처음 그 8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있었던 그때 2016년에 있었던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난 주말의 시위는 좀 규모는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위 주최 측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인 그 주최 측은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반 트럼프 운동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제 길거리 시위를 넘어서서 실제로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특정 세력이 뭐 반대하는 것, 뭐 좋습니다. 뭐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정치 세력의 뭐 공화당을 반대하든 민주당을 반대하든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또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라는 그를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세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진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늘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반합의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반합 논리 아시죠? 정반합. 자,
정이 있으면 이에 반하는 반이 있죠. 이게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정이나 반보다 더 나은 합이 항상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이 결국은 다시 정이 되는 것이고 그 정에 다시 반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합이 나오는데 이렇게 새롭게 더 낫다는 합이 또다시 문제 많은 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정반합의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나쁜 정이 되지 않을까. 건전한 합이 자칫하면 건전치 못한 건전한 합이 건전치 못한 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면 또 반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합이 나오는데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선순환도 있습니다만 그 악순환이 저는 조금 걱정되고 있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느라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특히 이제 그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방안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전 세계의 IT 기업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모임의 그 행사 이름은 테크 썸밋이었습니다. 테크 썸밋. 그것을 열었을 때 한국 기업인 중에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 회장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은 트럼프와의 어떤 만남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임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SK의 최태원 회장 등을 직접 호명하면서 대미 투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것이 확정되자마자 축하 서한을 발빠르게 보냈습니다. 이미 지난 6일인가 7일인가 바로 발빠르게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리더십으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의 축하 서한을 발빠르게 SK 회장님은 보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내년 2월 예정되어 있는 출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하죠. 그런데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2월 달에 이미 그 예정되어 있는 출장이 있는데 워싱턴 DC 방문 출장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볼까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그동안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을 쌓는데 또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주력해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편지 한 장 탁 보내고 이게 아니라 상당히 꽤 좀 오래전부터 서서히 트럼프 인근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스카웃도 많이 했습니다. 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이미 트럼프 쪽 사람들을 스카웃했습니다. 많이.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그룹의 그 해외 담당으로 대거 임명했습니다. 해외 담당 이사, 해외 담당 부사장 등등으로 최종 사장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장까지 흔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장 밑에 부사장급으로 그렇게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서 고위급 했던 사람들을 영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로버트 후드 전 국방부 법제처 차관 보를 현대차의 워싱턴 사무소 정부 담당 업무 부사장으로 이미 스카우트해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그룹 고문으로 합류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또 한국에 있을 때 또는 한국에 가끔 그렇게 방문하러 갔을 때 가끔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유 같은 거 잘 안 먹게 되는데 그 전에 여하튼 우유를 즐겼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즐겨 먹었던 우유 기억나시나요? 네. 빙글의 그 노란색 바나나 맛 우유.
이 빙그레가 이 바나나 우유 그 단지 용기 모양을 국가 등록 문화 유산 등재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그 자료 수집 등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라는 것은요, 제작된 지 무조건 50년이 넘어야 됩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할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지난 1974년에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제품이니까 이제 딱 50년 넘어서 51년으로 가고 있죠. 50년은 넘었습니다. 자, 1974년에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제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항아리 모양의 용기잖아요. 그 용기 형태는 지난 50년간 계속 똑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그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라고 빙그레도 밝히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도 좋고 너무 좋아서 계속 50년 넘게 지금까지 그 용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샘플 케이스가 과거에 있느냐? 네, 있습니다. 앞서 그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자동차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네. 포니. 네. 현대자동차의 포니. 그것도 이제 모양 특이하잖아요. 뒤에 이렇게 탁 깎여 있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귀엽고 예쁜.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자동차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그 모양 다 기억하시잖아요. 현대자동차의 포니도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세탁기. 지금은 없지만 그때 금성 세탁기도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빙그레의 그 항아리 모양의 그 용기, 이것도 아마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자, 끝소식인데요. 오늘은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숫자 1이 4개 모여있는 11월 11일이 이 빼빼로의 그 길쭉한 모양과 비슷해 보여서 시작된 비공식 기념일인데요. 좀 억지로 갖다 붙인 듯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하튼 이 빼빼로데이는 한국에서 친구나 연인, 가족들에게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날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요. 이제는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작은 축제 같은 날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요, 이런 무슨 데이 이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가 않네요. 실제로 이 빼빼로데이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롯데제과에서 빼빼로의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시작한 마케팅 전략으로 탄생한 게 빼빼로데이입니다. 이후에 이제 매해 다양한 종류의 빼빼로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독특한 그런 패키지나 프로모션이 많이 등장하면서 마치 미국의 무슨 그 발렌타인스데이처럼 만들려는 롯데의 어떤 그 마케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롯데가 마케팅을 해 나가는 걸 보면 현재 그 빼빼로데이는 단순히 빼빼로 과자만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과자나 다른 큰 선물과 껴서 같이 주고받는 날로 확장이 돼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빼빼로뿐만이 아니라 롯데의 여러 종류의 선물 세트, 심지어는 포장지, 이때는 이제는 롯데를 벗어나서 다른 포장지, 기념품 등등까지 확산 출시되면서 이게 상업성이 더 강화됐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지나친 상업성이 좀 부담스럽다, 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또는 꼭 부부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 사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념일에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나 또는 발렌타인스 데이라면 좀 모를까. 11월 11일 일자 모양의 짝대기가 4개 있다고 빼빼로 과자를 사 먹고 선물도 해야 한다 라는 건 저는 좀 과자 회사 노름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 좀
싫습니다. 예, 제가 좀 뭐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빼빼로 데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발렌타인스데이도 좀 비슷한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빼빼로 데이와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왜냐하면 빼빼로 데이는 탄생 자체가 상업적으로 탄생했는데 발렌타인스데이는 그렇진 않습니다. 순수하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느낌은 비슷할지 몰라도 탄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발렌타인스데이는 원래 순수한 기념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탄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세기경, 그러니까 200 몇십 년 3세기경 로마에서 순교한 성 발렌타인을 기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처음 탄생했을 때는. 그 초기에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손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그때는 당연히 손편지죠. 이 타이프가 없으니까 연인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돈 들어갈 일은 없는 그야말로 손편지, 순수한 손편지로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인쇄된 카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업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카드 제조사들이 이 발렌타인스데이 카드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인 성격이 본격적으로 가미가 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840년대에 매사추세츠 출신의 그 에스더 하울랜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에스더 하울랜드. 이 여성이 정교하게 장식된 발렌타인 카드를 제작해서 팔면서 당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에스더 하울랜드가 큰 돈을 버는 걸 본 많은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발렌타인스데이 관련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렌타인스데이는 카드뿐만이 아니라 초콜릿, 꽃, 보석, 선물 세트 등등등등 뭐 다양한 상품 판매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상업적인 날로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스데이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 발렌타인을, 그러니까 세인트 발렌타인 그분을 모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그 숭고한 순교 정신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가 이제 발렌타인스데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니까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텐데 밖에 나가면 젊은이들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선물 주고받고 막 축하 행사하고 파티하고 하는 그 젊은이들 발렌타인스데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세인트 발렌타인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숭고한 순교 정신은 지금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콜릿만 많이 팔려고 하는 초콜릿, 뭐 선물, 사탕 이런 것만 많이 팔려고 하는 지나친 상업성에는 저는 휘둘리고 싶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